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주 깁니다. 이것도 제보 들어온 지 꽤 된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서 언제 수정하나 하고 있다가 이제 수정 끝내고 만들어 봤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전에 시리즈로 했던 의학괴담 느낌도 살짝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아내 로라와 그녀의 직장 동료 헨리가 함께 있는 현장을 덮쳤다. 로라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장담했던 바로 그 남자였지.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그 문제로 싸우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남자. 특히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난 뒤에는 누군가가 두 사람이 블루스를 추고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까지 했다. 로라는 아무 일도 없다고 우기고 맹세했지만 막상 내 눈앞에 있는 헨리는 로라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있었지. 그런 순간에 놓인다는 건 이상한 기분이다. 그 순간을 경계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명확히 갈라진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말이다. 하지만 그때 내가 집중할 수 있었던 건 헨리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로라의 가슴 위에 올라가 있던 그의 손뿐이었다. 내 머리는 울고 싶어 했지만 손은 싸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싸우고 싶어 하는 쪽이 이겼다. 나는 헨리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팼다. 그는 턱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일으켰으며 치아 9개를 잃었다. 남자 3명이 달라붙고 나서야 나를 떼어낼 수 있었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카운티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재판은 빠르게 끝났다. 나는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했다. 판사는 내게 전과가 없고 극도로 감정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적 제재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년을 복역한 뒤에는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다. 물론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말할 것도 없이 로라는 이제 내 전처가 되었고 나는 이혼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도 알게 되었지. 교도소에서 겪은 일만으로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첫 1년이 지난 뒤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의 처분을 심사할 때가 되자 나는 가석방위원회 앞에 서게 되었다.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5사람이었다. 나는 모범적으로 생활했다. 다른 수감자들과 마찰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조용히 지냈다. 귀하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합의서에 명시된 가석방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당 조건을 적절한 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제공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이 없는 한 절차를 진행하기. 오른쪽 끝에 앉아있던 위원 한 명이 손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살짝 흔들어 주의를 끌었다. 웰스 씨였다. 30대 중반의 흑인 여성이었고 환한 미소와 사각 안경이 인상적이었다. 다른 위원들보다 조금 젊었고 더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전에도 한번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귀하는 이번 가석방 기간이 앞으로 24개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남은 형기 중 마지막 14개월을 유예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설명은 들으셨습니까? 그 말을 듣자 눈썹이 올라갔다. 나는 곧장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의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다시 웰스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녀가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흥미로워요. 대체 조항과 요건을 적용받는 대신 가석방 기간을 10개월로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검토할 기회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네,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건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내 가석방 조건은 지극히 일반적이었다. 총기를 구할 수 없고 불시에 시행되는 약물 검사에 응해야 하며 범죄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가석방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의 조건. 원래는 24개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대체 조건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10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시작할 기회를 받았다.
그들은 내게 서류철을 하나 건네고 문 밖으로 내보냈다. 처음에는 그저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몇 주가 지나자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 가석방 담당관은 내가 어떤 사정으로 수감되었는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중범죄자는 중범죄자일 뿐. 나는 마약상이나 갱단원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당연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주유소에서 하는 시간제 일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고 교회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잠을 잤다. 그 와중에도 소셜미디어에서는 로라가 호화롭게 사는 모습이 계속 보였다. 로라는 헨리와 사귀지도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더 끔찍했다. 하지만 프로필에 올라온 헨리의 흉터난 턱을 보고 있으면 그 새끼가 그런 꼴을 당해도 싸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제안한 10개월짜리 프로그램의 이름은 시범 교정 강화 제도였다. 왠지 수작질의 냄새가 강하게 드는 이름. 서류철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정도 읽었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좋은 내용이었으니까. 시범 교정 강화 제도는 가석방된 수감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들어가는 주정부의 자원을 줄이기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여전히 불시에 시행하는 약물 검사에 응해야 했고 총기도 소지할 수 없었지만 몇 가지 개선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석방 담당관을 직접 만나 보고하는 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됐다. 대신 외부 착용형 감시장치 사용에 동의해야 했다. 바로 그 부분부터 내용이 모호해졌다. 흔히 아는 전자발찌 같은 것이 아니다. 장치의 이름은 복합 파형 패턴 제어 장치, 줄여서 CWPC였다. 귀 뒤에 착용하는 작은 전자장치로 보청기보다 크지 않았다. 6가지 색상으로 제공됐고 투명한 제품도 있었다. 무선 충전기를 사용했으며 배터리는 20시간 동안 지속됐다. 하지만 정작 그 장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았다. CWPC는 교정 가능한 의도를 감시하고 정해진 올바른 개인 행동 지침에 따라 대체 행동 양식을 제한합니다. 이는 경미하며 원상복구가 가능한 외부 파동 자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체 이게 무슨 개소리인데? 나는 가석방위원회의 웰스 씨와 면담 일정을 잡았다. 시내에 있는 작은 사무용 건물 3층. 그녀가 선출직을 노리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했고, 달리 말하면 확실한 정치인이었다. 그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술 용어보다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설명서만 놓고 보면 기술자는 믿을 수 있다. 하지만 벽마다 활짝 웃는 자기 얼굴에 포스터를 붙여놓은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지. 그녀의 키는 155도 되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리고 그 작은 체격은 오히려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이 수상한 기술을 권하는 사람이 무섭게 생겼다면 누가 저걸 하겠어? 내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녀는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곧 동의하게 되실 거예요. 그녀가 CWPC를 보여줬다. 진짜 보청기 같은데. 너무 가벼워서 집어들기조차 겁이 났다. 괜히 비싼 걸 망가뜨리는 느낌이 들어서. 편리해 보이지 않나요? 사양은 이미 읽어보셨을 테고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아, 직접 착용해 보시겠어요? 나는 장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그의 그녀는 CWPC를 집어들어 내게 내밀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위험하지 않아요. 아직 시범 프로그램인 건 맞는데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장치 때문에 문제가 생기려면 번개라도 맞아야 될걸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까? 직접 착용하고 판단해 보세요. 나는 장치를 집어들어 이리저리 돌려봤다. 그리고 귀 뒤쪽에 가져다 대자
제자리에 맞춰 끼워지는 감각이 느껴졌다. 짧은 시자금이 들렸고 그게 전부였다.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이제 뭘 하면 되죠? 그게 전부인데요? 예? 아, 그러니까 뭐 카메라 같은 건가요? 아니요. 확장 계약서에 명시돼 있듯이 저희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눈을 굴렸다. 이제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손을 들었다. 저를 때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에 나는 바로 손을 내렸지만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아 다시 들어올리며 같은 자세로 돌려놨다. 아니, 저를 때리는 걸 생각해 보라고요. 실제로 때리지는 말고 생각만 하세요. 그에 나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살짝 짜증이 났기 때문에 그녀를 밀쳐내는 상상을 했다. 헌데 순간 무언가가 내 생각을 움켜쥐었다. 그녀를 밀친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시야 오른쪽 위에서 검은 사각형 하나가 번쩍였고 내 시야가 뒤틀렸다. 순간적으로 여러 장면이 번쩍였다.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총성처럼 터졌다. 웰스 씨가 넘어져 발이 부러지는 모습.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절뚝거리며 걷다가 목발을 제대로 짚지 못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윽고 목이 부러지면서 그녀의 눈이 희고 차가운 죽은 자의 눈으로 변했다. 그렇게 끝났다. 한 차례 눈앞을 어지럽히던 이상한 장면들이 사라지자 귀가 불타는 듯 뜨거워지며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눈에서는 진하고 끈적한 젤 같은 액체가 흘러나와 속눈썹에 달라붙었다. 그의 웰스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 앞에 서서 종이 타월을 건넸다. 바로 그게 이 장치가 하는 일이에요. 교정 가능한 의도를 감지하죠. 이게 지금 내 뇌를 건드리고 있는 건가요? 본인이 한 행동의 결과를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혹시 두려워할 만한 일을 했나요? 평소에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하시나? 나는 그녀의 눈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실제 눈동자는 갈색이었지만 그 위에 얇은 먼지막이 내려앉은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방금까지 목이 부러졌던 그녀의 머리는 전혀 다르게 보였었다. 고개를 저으니 통증이 느껴졌다. 어쩌면 내가 본 장면에서 전달된 환상통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요, 생각해보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우 10개월이잖아요. 맞아요. 꼴랑 10개월 우리에게 협조하는 것뿐이죠. 나는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쨌거나 그 거지 같은 감옥에 있느니 저걸 차고 밖에 있는 게 나았으니까. CWPC를 착용한 첫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장치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리고 출근길에 교통체증에 갇히고 나서야 작동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앞차 운전자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장치가 작동했다. 그때와 똑같이 눈앞에 검은 사각형이 깜빡였고 장면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모든 일은 수만 번 쉬는 동안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 운전자는 나이든 남자였고 10대인 딸과 함께 타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피해 달아나려고 최선을 다해 노란불이 켜진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다. 그러다 교차로를 지나던 마스다 차량과 지프에 옆을 들이받쳤다. 소방관들이 찌그러진 차에서 두 사람을 꺼내려고 애쓰는 모습. 거센 불길과 울음, 비명. 한 여자가 아스팔트에 무릎을 긁히면서도 목에 걸린 십자가를 움켜쥐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악마가 내 아기를 데려갔어요. 악마가 내 아기를 데려갔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당연히 사고 현장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여자의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악마가 내 아기를 데려갔어요. 귀가 다시 불타오르는 듯 뜨거워지는 가운데 소매로 눈가에 젤을 닦았다.
CWPC의 효과는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진정시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사소한 보복운전이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까지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게 해줬다. 근데 내가 이 정도의 충동장애를 가졌다고? 이게 사실이든 망상이든 나는 자제력을 유지해야 했다. 장치가 있든 없든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다행히 그게 거의 최악의 경험이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장치가 몇 차례 작동하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 슈퍼마켓에서 새치기를 당했을 때도 작동할 뻔했지만 완전히 발동하기 전에 뒤로 물러날 수 있었다. 귀가 따뜻해지고 사과 한마디를 듣는 것으로 끝났다. 직장 동료들과 야구 경기를 볼 때도 작동할 줄 알았지만 장치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경기를 보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는 사실까지 구분할 수 있는 모양. 전반적으로 나는 장치에 꽤 만족했다. 이 정도라면 10개월? 아무 문제 없이 견딜 수 있었다. 조금 더 여유와 자유가 생기자 주유소에서도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금전적 여유도 어느 정도는 생겨서 이제 모텔방을 빌릴 정도는 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에는 CWPC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직장 동료 한 명이 그게 뭐냐고 물었을 때는 신형 에어팟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카운터 업무만큼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스트레스를 옮는 일이었고 그중 일부는 대놓고 사람을 깔아뭉갰다. 그런 사람들은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을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했지. 그러다 보니 하루에만 CWPC가 3번 작동한 날도 있었다. 마지막에는 카운터를 뛰어넘어 한 여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목을 조르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사건을 봤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다친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정신을 차린 순간 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실제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면서 멀뚱히 서 있는 그 여자에게 계속 사과했다. CWPC는 편안하게 사용하라고 만든 물건이 아니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배터리가 뜨거워지면서 망할 장치가 살갗을 태웠고 나는 양쪽 귀를 번갈아 사용해야 했다. 귀 뒤에 바를 연고를 구했고 눈에서 나오는 젤을 닦기 위해 물티슈도 몇 장씩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헨리가 들어왔다. 그래, 바로 그 헨리였다. 그는 담배를 사러 왔을 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내 생각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난 담배를 끊었다. 로라가 담배를 싫어했으니까. 우리가 대학 시절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담배를 끊게 해놓고 이 남자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가? 생각은 나도 모르게 파고들었다. 카운터에서 나가 그의 빌어먹을 코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장치가 작동하자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헨리는 뒤로 넘어져 차가운 석재 타일에 뒤통수를 부딪혔다. 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게 됐고 내가 장치를 끄는 동안 그의 형제가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 슬픔이 느껴졌다. 마땅히 나를 향해 쏟아지는 증오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번뜩 정신을 차린 순간 물티슈를 꺼내 눈에 달라붙은 젤을 닦았다. 헨리는 그런 나를 빤히 바라봤다. 뭐냐 너? 우는 거냐? 다른 직원한테 계산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뭔데 이 새끼? 너 우는 거지? 그는 팔짱을 꼈고 누가 봐도 시비를 걸려는 태도였다. 어쩌면 지난번에 당한 일 때문에 억하심정이 남았던 걸 수도 있겠지. 나는 카운터에서 물러났다. 대기 중이던 다른 직원에게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나서 저놈과 멀어져야 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나는 마트 뒤편에서 헨리와 마주쳤다. 아마도 나를 따라 나온 듯 했다. 그를 인지한 순간부터 CWPC가 다시 작동하려는 상태였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다. 그를 바라보지만 않으면 괜찮았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됐다. 예를 들면
그르릉거리는 새끼 고양이? 아니면 들판에 널브러진 가녀린 풀, 바람에 흔들리는 평온한 해바라기. 대체 뭐에 쫄아서 그렇게 울면서 도망치는 거냐? 그만해라. 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아, 그래? 그럼 됐네. 난 널 곤란하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네가 겁쟁이 새끼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지. 맞아. 나 겁쟁이 새끼다. 뒷문에서 철컥 소리가 났다. 자동 출입 타이머가 달린 문이었고 내가 너무 오래 밖에 나와 있었다. 그리고 열쇠는 계산대 위에 두고 왔다.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건물 앞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저놈이 길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크게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가 다시 앞을 가로막았다. 아니, 감옥에서 흉한 일이라도 당한 거냐? 남자만 보면 도망을 가려고 하네. 이제 그만해주라. 나 돌아가서 일해야 돼. 그 일 말고 우리 사이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가 주먹을 들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누가 봐도 싸움을 원하고 있었지만 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가석방 기간에 심지어 당사자와 싸움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를 올려다보며 눈을 마주친 순간 검은 사각형이 번뜩이며 CWPC가 다시 작동했다. 내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발로 밟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이 더 이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내게 전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듯했다. 헌데 자극이 충분히 강하지 않자 장치는 방식을 바꿨다. 검은 사각형이 2배로 커지더니 길 건너편에 있던 아이가 내가 이 남자를 죽이는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 아이는 완전히 망가졌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끝없는 상담 치료를 받았다. 놀이터 그네를 타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왜인지 그를 살인마라고 불렀다. 그렇게 자란 소녀는 결국 연쇄 살인마가 되었지. 그 장면은 장치가 원하던 반응을 끌어내는 듯했다. 당연히 나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장치를 뜯어낼 뻔했다. 귀를 씻기 위해 몇 초 정도 벗는 건 괜찮았지만 그보다 오래 벗으면 가석방 담당관에게 경고가 전송됐다. 이번만큼은 장치를 주차장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 오줌을 갈기고 싶었다. 일단 물티슈를 한 장 더 꺼내 눈을 닦았고 마침 그 순간 헨리의 주먹이 내게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주먹은 CWPC를 정확히 가격했다. 그가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웰스 씨가 했던 말이었다. 번개라도 맞아야. 번개는 아니었지만 굵은 은반지 2개를 낀 주먹. 그 주먹이 배터리를 깨뜨렸다. 장치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고 순간 녹아내린 플라스틱과 끓어오르는 배터리산이 피부에 달라붙었다. 말로만 듣던 배터리 화재를 실제 내 피부로 겪어보는 날이 오는구나. 손으로 긁어내려 했지만 손가락까지 화상을 입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헨리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봤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겠지. 직장 동료 한 명이 달려오는 사이 헨리는 도망쳤다. 그리고 지금 이 일로 생긴 유일한 장점은 짧게나마 마침내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저 망할 감시장치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 그래서 헨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고 다음번에 만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말해주려고 했다. 분명히 협박할 생각이었지. 하지만 첫 음절도 제대로 내뱉기 전에 멈췄다. 순간 오른쪽 눈이 경련했고 검은 사각형의 윤곽이 보였다. 근데 이제 분명 망할 CWPC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다행히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내 착각인 건가? 환각 같은 거? 새 장치를 받기 위해선 웰스 씨와 추가 면담 일정을 잡아야 했다. 헨리를 고소하고 싶었지만 그쪽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애초에 나는 그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처지였다.
웰스 씨를 다시 찾아갔을 때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내 앞에 두 남자가 있었다. 나랑 같은 용무로 온 놈들인가? 그중 한 명은 거칠어 보이는 빼빼마른 남자였고 목에는 조잡하게 그린 만화 캐릭터 문신이 있었다. 그는 계속 나를 올려다봤다. 정확히는 내 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비 눈에 당했네? 뭐라고요? 저요? 그래도 나비 눈이 터진 거 아니야? 귀에 화상 자국이 있잖아. 아니, 나비 눈? 그게 뭔데요? 나비 효과 모르나? 여기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면 일본에 허리케인이 생긴다는 거. 우리는 그 효과를 직접 보는 거야. 나비 눈으로. 그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귀를 가리켰다. 마치 도마뱀의 비늘처럼 얼룩지고 거친 피부가 보였다. 난 그 프로그램을 2번이나 했어. 그가 말을 이었다. 그건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그럼 왜 계속하는 건데요? 내 질문에 그가 웃었다. 난 미쳤으니까. 마침내 웰스 씨를 만나고 내 귀를 보여줬다. 화상이 꽤 심했지만 연고를 바르고 수술용 테이프를 붙여놓은 상태였다. 그쪽으로 누울 수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새장치를 드릴 수는 있지만 우선 상처가 나을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군요. 예? 그럼 프로그램에서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요. 이미 등록된 상태니까 이건 휴식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응할 시간을 갖는 거죠. 2주 정도면 어떨까요? 저야 뭐 아무 상관없죠. 그녀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철을 닫으며 마지막 장에 있는 내 서명을 살펴봤다. 그리고 서류철을 치우고 내가 나갈 준비를 하자 그녀는 팔짱을 끼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예? 어떤 문제 말입니까? CWPC가 망가진 뒤에요. 갑작스럽게 작동이 중단되면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련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야 했다. 괜히 문제를 말했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긴 싫었으니까. 날 빤히 바라보는 그녀가 그 대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근데 뭐, 어쩌라고. 그렇게 CWPC 없이 보내는 2주는 식은 죽 먹기일 줄 알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한 경우는 드물었다. 나는 나쁜 짓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억누를 수 없는 충동도 존재한다. 그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고. 만약 누군가가 갑자기 내 앞에 뛰어든다면 나는 그 사람을 밀쳐낼 것이다. 그건 그저 본능이다. 길을 건너고 있었다. 늦은 오후였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는 식료품이 가득 든 봉지가 있었다. 한순간 차 한 대가 나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고 범퍼가 내 왼쪽 다리를 살짝 스쳤다. 요란한 경적과 누군가의 비명.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한 남자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CWPC는 없잖아. 하지만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얘의 검은 사각형이 시야 오른쪽 위에서 번쩍이며 내가 그를 밀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차량 앞으로 넘어졌고 세단에 치였다. 깨진 앞유리에 피가 튀었고 새아이의 엄마가 차에서 내려 울면서 도와달라고 외쳤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소녀는 난생 처음 사람의 뇌가 밖에 나온 모습을 목격했지. 그리고 내가 눈을 깜빡이자 장면이 사라졌다. 내 손은 CWPC가 사라진 텅 빈 귀 뒤쪽으로 올라갔다. 문득 귀가 따뜻해지는 가운데 그 남자가 나를 일으켜 세우며 연신 사과했다. 한편으론 남자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장치가 사라졌는데도 그 효과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난 뒤부터는 더 자주 작동했다. 긴장하거나 화가 났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거의 항상 작동했다. 아침에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기만 해도 감전되는 장면이 보였고, 샤워를 할 때는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나마 나에게만 적용되는 건 딱 그 정도였다. 그래,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았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갔을 때, 장치는 언제나 내 행동을 원인으로 만들었다. 담배 한 갑을 산다고? 그 상표의 마지막 한 갑이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다른 가게로 가야 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살해당했다. 차에 기름을 넣고 싶다고? 주유건을 정리하다가 기름을 살짝 흘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그 때문에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데? CWPC는 분명 존재하지 않았지만 환영은 돌아왔다.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굶주리는 개, 독을 먹은 새, 목이 막혀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 그렇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내가 웰스 씨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을 때 또다시 작동했다. 내가 전화하는 바람에 그녀가 몇 초 뒤 걸려올 전화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하는 장면. 심지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 뒤로도 내 전화로 인해 주의가 흐트러져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장면. 교차로에서 단 1초 동안 한눈을 파는 장면. 죽음, 죽음, 죽음. 하지만 나는 결국 버튼을 눌렀다. 그러는 와중에 웰스 씨가 죽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셀 수도 없었다. 그녀가 내 전화를 받으며 실제로 하는 말과 내 머릿속 틈새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을 구별할 수 없었다. 한 장면 속에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장면 속에 그녀는 불에 타며 타들어가는 폐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이제 어느 쪽이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망가졌어요. 내가 소리쳤다. 이 망할 기계가 망가져서 내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녀는 나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배터리산을 삼킨 채 끓는 듯한 소리를 냈다. 왜인지 울음과 고통이 있었고 그녀의 흰 눈자위가 보였다. 이제 왜 그녀가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말짱한 목소리로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고 묻는다. 그에 나는 울부짖었다. 살려달라고. 기계가 없는데 왜 이런 게 보이는 거냐고. 머리가 타버릴 것 같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아마 내가 직접 끊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느덧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은 다행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귀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출혈량이 얼마나 많은 건지 총을 맞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렇게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긴급구조대에 전화를 걸었고 모든 것이 다시 밀려오는 게 느껴졌다. 이제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장면이 보인다. 그리고 내가 행동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쏟아졌다. 모든 행동이 고통과 죽음, 끝없는 슬픔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죽은 사람 한 명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마셔야 할 숨을 훔쳤다. 결정적인 무언가를 봐야 하는 순간에 눈을 깜빡였다. 이건 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무슨 행동을 하든 차이가 있기는 한 건가? 나는 이틀 동안 침대에 누워 끝없이 반복되는 장면만 지켜봤다. 수백만 명이 죽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 어쩌면 수천만 명일 수도 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세세하게 볼 수 있었다. 칼에 베이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았다. 끊어질 수 있는 신경도 너무나 많았다. 이제 칼날이 들어가는 각도만으로도 죽어가는 사람의 비명 높낮이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 결국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없었기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헌데 일어서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세상이 페인트로 뒤섞인 가능성으로 보였다. 현실과 장면의 경계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한계를 조금 실험해봤다. 동네 한 바퀴를 걸었다. 역시나 장면들은 여전히 보였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여자를 차도로 밀어넣는 일이나 택시를 타고 헨리의 집으로 가서 맨손으로 그의 혀를 뽑아버리는 일처럼 전이라면 확실히 반응을 일으킬 생각을 해봤다. 아니, 직접 경험해봤다. 하지만 이미 계속 보던 것들. 물론 더 많은 죽음과 공포와 죄책감이 나타났지만 모든 볼륨이 이미 최대치로 맞춰져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소리를 키울 수는 없지. 내가 언제부터 실제 행동을 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걸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 같지는 않다. 칼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던 기억이 난다. 화분을 침실 창문 밖으로 던진 기억도 난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주차된 차에 타이어를 찔러 터뜨렸지. 그래, 내 식구가 탄 차가 가파른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장면을 봤다. 그래, 화분의 뒤통수가 함몰되는 노파도 봤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었어도 저런 장면은 수십 번은 봤을 건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다. 저거 꼴랑 몇 명 죽는다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길게 뻗은 도로가 있었다. 버스를 탔던 것 같다. 기사를 칼로 찔렀는지 버스 요금을 냈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 했을지도 모르지. 원래 10분이면 끝날 거리였지만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같은 곳을 빙빙 돌았고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문에 적힌 이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지만 억지로 읽으려 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저 문을 두드릴 생각도 없었으니까. 밖으로 나온 헨리와 차분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생각했다.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일을 뒤로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분명 대화할 생각이었지만 일단 난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를 보기도 전에 이미 수천 번이나 죽였다. 헨리가 속옷만 입은 채 침실에서 나왔을 때 난 이미 그가 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명을 전부 들어본 뒤였다.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다. 운명이 결정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됐다. 헌데 누군가가 나를 그에게서 떼어낸 것 같다. 팔에 통증이 있었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문득 볼이 차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어딘가에 엎드린 채였다. 그때까지도 내 정신은 빙빙 돌고 있었다. 그리고 힐끗 옆을 바라보니 다행히 그곳엔 살아있는 웰스 씨가 있었다. 베스를 든 흰 가운 차림의 남자도 살아있었다. 살아있었다? 그럼 내가 누굴 죽인 건가? 생각과 동시에 진정제를 맞았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렸을 때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이명이 울리고 있었다. 얼굴 오른쪽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옆으로 누운 채 병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명도 없었다. 그곳엔 그저 나와 웰스 씨만 있었다.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았고 그녀도 그걸 알아차린 모양이다. 그래서 웰스 씨는 태블릿에 글을 썼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녀가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명을 적었다. 나는 미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내 오른쪽 귀를 제거하고 고막에 구멍을 내야 했다. 다행히 나는 괜찮아질 테지만 상황은 복잡해질 예정이었다. 그렇게 귀가 회복되는 동안 몇 차례 잘못 느낀 적이 있었다. 검은 사각형이 보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제도를 계속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전에도 작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서부 해안 지역에 이주했다. 이게 다행이라고 해도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막상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 크지 않았다. 엿보는 시선과 호기심 어린 질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 헨리를 두들겨 팬 대가로 1년을 복역했는데 정작 그를 죽인 대가로는 단 하루도 갇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 같다. 요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거리를 걸어 다닌다. 공원에 가서 갈매기들이 감자튀김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본다. 입막음으로 받은 돈은 넘쳐나지만 쓸 곳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무언가 사라진 것 같이 허한 기분만 가득하다. 짝,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실화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스토리가 좀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아주 재밌게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 이렇게 긴 건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하나 하고 나면 사람이 방전이 되어버려서 짧은 제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